자, 우리 지난번에 시를 거의 다 24페이지까지 했었지. 24페이지까지 했고 오늘 소설 위주로 할 건데, 자, 27페이지에 있는 복덕방은 많이 어렵지 않죠? 그지? 복덕방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해도 될 것 같고, 유예를 한번 읽어볼게. 29페이지 유예는 요거 하나만 할 거예요. 현대 소설은 이제 비연계도 나오지만 또 연계가 나올 수도 있어. 현대 소설이 연계가 되고 뭐 고전 소설이 비연계가 나오기도 하고. 유예는 중요한 작품이잖아. 이 유예 뜻이 뭐였지? 유예? 유예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유예라는 단어 뜻.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야. 뒤로 미루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응? 뭐 그런 거 있잖아.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감옥 간다고 안 간다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 그런 판결을 받았어. 감옥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아직 안 가는 3년 뒤에. 3년 뒤에 가는 거야?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원래 감옥을 2년 동안 가야 될 처분이지만 이 집행을 3년 동안 미뤄서 3년 동안 사고를 안 치면은 집행을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그 3년 동안 내가 다른 사고를 또 쳤어. 그럼 가중처벌. 그 2년에다가 다른 사고까지 형벌이 더 가중이 돼요. 집행유예는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유예는 지금 뭐야? 사형집행. 사형집행이 1시간 뒤에 이루어지는 상황. 이게 지금 유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이 1시간 동안 인물의 의식의 흐름, 이게 핵심적인 거지. 내면의식.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인 작품은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간의 양상을 판단하는 게 힘들어. 이게 지금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뭐 시간이 막 섞여 있기도 하고 시점 판단도 잘해야 돼. 시점 판단이랑 시간 양상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특히 이 시간의 양상 물어보는 문제는 엄청 잘 나와요. 알겠지? 시점이 보통 의식의 흐름을 하려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1인칭 주인공 시점만 가능해. 다른 시점은 불가능해요. 의식의 흐름을 서술하는 게. 그래서 이 작품도, 이 유예라는 작품도 기본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라고 나오잖아. 그. 그죠? 자,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나라는 말도 쓰여. 이게 동시에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1인칭 주인공으로 서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 인물의 내면의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상징적인 소재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상징적인 게 흰 눈이야. 흰 눈. 이 흰 눈과 관련된 서술이 계속 나오거든. 이 흰 눈과 대비적인 색채가 뭐지? 붉은 피야. 붉은 피. 그래서 흰 눈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이걸 자꾸 부각시키는 이유가 이런 비인간성, 비극성. 지금 이제 흰 눈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총 맞아가지고 붉은 피가 번져 나가는 거거든. 이게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술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비극성이라든지 비인간성 이런 거를 고조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소재다.
한번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 사형 집행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손과 발이 돌덩이처럼 차다. 허옇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음속, 서너 길 높이의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다 현재 시제로 돼 있지. 현재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이 누군가는 자기랑 비슷한 포로가 되겠지. 포로.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마찬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자들의 대화가 뒤에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 사닥다리도 사다리, 이 사다리는 희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지금 갇혀 있는 이 구멍 같은 공간으로 내려왔다가 사닥다리를 올라가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채용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지. 자,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소속사다는, 학벌은, 고향은, 자, 요게 이제 과거의 상황이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군인을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당치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요.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라는 거는 지금 회유하는 거예요. 나를. 1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예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그러니까 그 윗줄까지가 과거가 되는 거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지.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 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또 상징하는 게 있어. 이것도 역시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거야.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um속 같은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이 아른거린다.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숲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건 미래 상황이죠. 미래 상황.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라고 인민군 대장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이 탐이 나서 홀랑 발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 찢어지긴 했지만 아직 색깔이 제 빛깔인 미군 전투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국군이야, 국군. 그리고 그놈들 혹은 대장, 얘네들은 인민군이 되는 거야. 국군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둑길을 걸어간다. 수많은 총성, 나는 그대로 탈성 눈 위에 쓰러진다. 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 아니겠죠? 그치?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에서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미래 상황인 건 알아. 근데 여기서는 다시 뭐뭐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이렇다고 해서 이걸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미래 상황이에요. 미래 상황. 예상하는 거예요. 수발의 총성, 몇 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라고 미래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하게 물들여 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잡고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라는 것도 다 상상이야. 오케이?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로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의 죽음인데 이 사람들은 추위가 더 지금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의 비인간성이에요. 이렇게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야.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가 영원히 묵살되어 갈 뿐이다. 모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추위 탓인가? 이거는 현재 상황이야. 여기는 퀴퀴한 냄새가 또 나오잖아, 그지? 이 구덩이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상황.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줄쳐야 돼요.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는 지금 내가 나는 국군이고 얘네들은 인민군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6.25 전쟁은 이념의 전쟁이었잖아. 냉전이라고 하잖아. 냉전, 그치? 요런 것들, 요거의 무의미야. 요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요거를 비판하는 거야.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이념이란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요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알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못된 설명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어려운 거 있었나? 64번이 설명이 좀 이상하게 나왔더라고, 설지가. 이거는 초현실주의 계열의 작품이 아니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체험이 아니지. 그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작품이고 65번 같은 경우도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다 주관적인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어요. 66번도 비슷하고. 그래서 67번 같은 거 2번을 딱 지울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적의 전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계속 회유하고 있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데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68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독백에 해당하는 거 다 찾아보세요. 이게 답만 찾지 말고 더 있거든 사실. 답 말고도. A부터 E까지라고 돼 있네. 그지? 근데 A부터 G까지 찾아보세요. A부터 G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의식의 흐름의 특징이기도 한데 인물 간의 대화랑 서술자의 서술 요거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큰 따옴표가 없잖아. 왜? 머릿속에 생각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의식의 흐름의 특징이기도 하고 서술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도 있어. 서술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 구분을 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A는 대화죠. A는 대화, B도 대화, C는 독백, 내적 독백, D는 대화. 그지? E랑 F랑 G도 다 독백에 해당하겠지. 문제가 어려운 건 없지 여기서는. 그죠? 자, 7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72번 서술상 특징인데 이것도 뭐 지문은 굳이 안 읽어도 되고. 자, 일단 3번이 답이잖아, 그지? 작품 밖 서술자 마저 틀려? 작품 밖 서술자? 이게 판단이 애매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가글에 가에서 끝부분 봐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 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의 나를 보면은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여기서의 그가 누구야? 나잖아. 근데 그라고 지칭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는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있는 거야. 똑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작품 밖 서술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사건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게 없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전체적으로 요약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내적 독백을 진술하고 있는 거야. 인물의 속마음을. 76번 같은 경우는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 이거는. 75번 같은 경우도 완전 내신형 문제인데 답은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뒤에서는 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34페이지 난소공을 볼게요. 난소공 첫 번째 지문만 할 거야. 이것도 첫 번째 지문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지문은 이거 난소공 교과서로 배울 때 많이 봤던 부분일 거고. 근데 선생님. 어? 78번은. 78번에. 답이 왜 2번이에요? 왜 2번인지 확인해요. 니은의 이유잖아, 그지? 니은이 어딨니? 자,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일 것일 수는 없다 라는 얘기랑,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내가 지금 부상당한 상황이죠. 근데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겨 이러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총살을 당하러 가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 뭐 절망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끝맺음을 내 의지로 하고 싶다는 거야.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존재, 이유 요거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서술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 위에 라 위에 니은 위에도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가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요거 자체가 내가 총살당해서 죽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은 내가 끝맺음을 하겠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여기 계속 비슷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 알겠지? 그 의미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다른 거? 선생님이 넘어가는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 계속. 자, 그러면은 일단 난소공을 한번 볼게요. 난소공. 이 난소공의 서술상 특징, 중요한 서술상 특징이 뭐가 있었지? 뭐라? 그렇지, 서술자 교체. 누구. 그렇지. 어떤 데서는 영수, 어떤 데에서는 영호, 어떤 데에서는 영희. 근데 얘네가 다 뭘로 나와? 나로 나와요. 나. 1인칭으로 나와. 1인칭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이 나가 누구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상징적인 소재 역시. 얘는 얘보다 더 많아. 상징적인 소재가. 한번 쭉 해볼까? 상징적인 소재 대표적인 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공? 달로 간다. 우주로 간다. 우주로 간다. 책. 책. 자, 일단 책이 상징하는 건 뭐지? 이상세계. 이상세계 이런 거보다도 이거는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뭐라고 할까?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을 상징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달나라라든지 혹은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석과 아빠가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지
이상적 이상향이야 이상향. 뭐 희망 이런 거야, 그지? 근데 이런 공간 있어 없어?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망상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난쟁이. 어? 난쟁이. 난쟁이는 뭘 상징할까? 소외받은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무능력한 사람. 뭐 소외받은 사람도 맞아요. 소외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영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약간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이겠죠. 동네 이름도 상징적인 동네. 낙원구 행복동. 반어적인 동네 이름이야.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주머니 달린 옷이 있고 주머니 없는 옷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울가를 기준으로 우리들이 사는 동네 판자촌이 있고 이 판자촌이 있고 개울가 건너편에는 주택가가 있어.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곳,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머니 있는 옷 입고 싶어요. 우리 옷에는 왜 주머니가 없어요? 되겠지?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고 없고. 그리고 또 냄새가 달라. 냄새가 달라. 여기는 무슨 냄새가 나? 고기 굽는 냄새가 나. 고기 굽는 냄새. 여기서는 무슨 냄새가 나? 풀 냄새가 나. 풀 냄새만 가득해. 그래서 영희가 막 일러. 오빠, 영호 오빠 또 고기 굽는 냄새 맡으러 갔대요. 이런 상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징적인 소재. 집. 이 집이 제일 상징적인 거지. 우리 너희들 상상력에서 난소공 얼마 전에 했지. 이번 주에 했을걸? 거기서 그 상상력 8호로 해서 8호로 2주차에 있는 거 안 했어? 난소공? 거기서 보면은 우리 집 조상 대대로 뭐였다? 아빠네 집안도 그렇고 엄마네 집안도 그렇고 대대로 노비였어. 노비였어. 노비는 집이 있어 없어? 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야. 그지? 그러다가 증조 할아버지 때 노비 제도가 사라졌어요. 왜? 지금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야. 1970년대. 증조 할아버지 때 노비 제도가 사라졌는데도 증조 할아버지는 주인한테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왜? 자기는 여기서 이제 그 조상들 있잖아.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 그리고 할아버지의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노비제도라고 하는 유습 있잖아. 노비제도를 이 할아버지는 순응하는 사람이고 이 할아버지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래서 할아버지는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었지. 둘 다 세상 물정을 몰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계속 그냥 주인 집에서 얹혀서 산 거고. 왜? 그게 편하거든. 그냥 거기서 일만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거부했어. 그래서 주인이 할아버지한테 집과 땅을 줬어요. 집과 땅이 생겼었어 이때는. 근데 할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몰라. 사기당해서 금방 다 잃어버리고 말아.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간신히 이 판자촌에다가 집을 한 채 지은 거야. 아주 소중한 보금자리. 그래서 그 누구지? 지섭이라는 애가 그 철거하는 사람한테 5년 된 집을 한 게 아니라 500년 된 집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집안 사람은 내 대대로 집을 갖지 못했다는 거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거였어. 오케이? 이게 여기서는 집이고 이거랑 비슷한 작품이 뭐냐면은 장난감 도시가 또 있거든. 장난감 도시도 요거랑 엄청 비슷한 작품이야. 거기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 그게 뭐냐면 물이야, 물. 제대로 된 물이 없어, 도시에는. 응? 꾸정물 같은 물을 먹고 살아, 서울 사람들은. 알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판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라는 건 단순히 키가 아니라 이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 영수, 장남.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예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지. 그들이 옳지 않다. 모든 것이라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천국과 지옥도 상징적인 거지. 천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 부자들. 부자들은 이런 가난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를 꿈꾸는 거지. 동경하는 거. 그래서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아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잘 참았어요. 인내심이지.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시간적 순서가 좀 이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날 아침 이야기가 다시,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니까 지난날 아침일이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 역순행이야, 역순행.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철거 경고장 기어코 왔구나, 올게 왔구나, 집으로 하려는 거지. 잠깐만,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네.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여기는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 약간 밑으로 오면은 디귿 위에 줄 볼게. 디귿 위에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이 책을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 바로 지섭이한테 빌린 거지. 그죠? 자, 그럼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이 책 제목도 중요한 거야. 1만 년 후의 세계. 또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헛된 망상 이런 거를 꿈꾸게 하는 그런 책이야. 야,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어요.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어. 그럼 지섭은 잘 사는 애야? 못 사는 애야? 지섭은 주택가에 산대. 주택가에 있는 집의 가정교사. 가정교사. 그러니까 지섭이가 부자가 아니지. 거기서 그냥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지섭이의 처지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섭이도 요런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비판하잖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섭이가 하는 말을 나는 들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 라는 비판적 태도가 있지. 현실에 대한 비판. 자, 중략 뒷부분.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했어. 심지어 얘들 영수, 영호, 영희도 일하잖아. 얘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돈 번단 말이야. 뭐 인쇄소 공장에 취직하고 막 이러고 있어. 영희도 빵 가게에서 일하고 막 이러지. 그지? 근데 온 식구들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한데도 계속 처지는 어때? 가난하지.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거야, 이 작품이. 그럼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게 문제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지섭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그늘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어요.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다리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바로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어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아버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죽어? 이 굴뚝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지. 그죠? 이거 엄청 비극적이야. 영희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영희 얘기는 많이 안 다루거든. 영희가 왜 가출하지? 그 뭐지? 음. 개고장 그한 음. 사람한테 한 사람. 걔가 누구야?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 부동산 중개업자야.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돈 받고 이제 팔잖아. 그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래서 영희가 그거를 다시 받아오기 위해서 걔한테 가지. 그지? 그래서 가출한 거야. 뒤에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리고 중요한 뒷부분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집을 나가고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방 창문에서도 보이지. 어머니가 헐린 집터에서 계셨단다. 집 다 헐리고 난 이후네. 요거는 너는 둘째치고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되었단다. 성남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에 유명한 달동네가 몇 군데 있었어요. 달동네 봉천동도 그랬고 성북동 또 어디 있지? 이런 데가 있거든. 근데 이런데 이제 달동네 이제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한다고 싹 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서울의 한복판이거든. 여기 밀려서 이제 어디로 가? 뭐 부천이라든지 그 원미동 사람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비슷한 상황이야. 성남에 가면은 모란시장 있는 동네 있어요. 분당 쪽 말고 모란시장 있는 쪽 이쪽이라든지 이런 동네들이 이렇게 도시 변수로 밀려난 사람들이 서울에도 있다. 아무튼 성남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길게 얘기해 뭐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벽돌 공장 굴뚝하는 날 알았단다. 굴뚝 속으로 떨어져 돌아가신 아버지를 철거반 사람들이 발견했어. 그런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친 벌레처럼 옆으로 누워 있어요.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고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나는 영이었네. 영. 그지? 영이가 서술자예요. 지금 집이 헐린 날 아빠가 굴뚝 공장에 올라갔다 이렇게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만 쇠공, 아버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어요.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놓았다. 의사가 대문을 들어 손에 들이고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어요.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좌절, 절망감을 느끼는 모습이지. 그리고 8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3번이야. 그냥 이거는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아버지와 지섭의 관계,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희망을 품는, 희망을 갖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비 같은 경우도 어떤 엄마가 비가 아니라 니은 어머니의 인내심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걸 잘 참는 성격. 그리고 리을은 어떤 좌절감, 아버지가 다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좌절감 때문에 울 정신도 없는 거야. 미음도 역시 좌절이나 절망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질문 있나요? 없죠? 넘어갈까요? 난소공 그 뒤에 것도 잠깐만 뒤에 거 두 번째 거
난소공 두 번째 거에서는 91번만 잠깐 보면은 나머지는 쉬워. 90번도 쉽고. 자, 91번 잠깐 보면은 불공평하고 죽은 땅이라고 지섭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지?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군. 이 공고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철거할 테니까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이런 공고문이었겠죠.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 그 다음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이 욕망이 바로 세상의 욕망이야. 세상의 욕망. 그래서 그 상상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섭이가 그 철거하는 사람한테 당신들이 덫을 놓은 겁니다. 이 덫을 놓은 게 바로 뭐야? 그 세상 사람들의 욕망, 가진 자들의 욕망 때문에 여기 있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덫을 놓아서 이 사람들을 다 내모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맞네요.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관적 인식을 포함한다. 맞네요. 5번만 볼게요. 5번. 남을 위한 눈물. 자,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여기서 바로 지울 수 있다고. 얘는 충실하게 살았어, 안 살았어? 충실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고 법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지?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비정한 사회의 모습 때문에.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습 때문에 눈물 흘려줄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는 없어? 질문? 난쏘고 넘어가도 돼요? 자, 장난감 도시. 장난감 도시 첫 번째 지문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난감 도시인데 왜 도시를 장난감 같다라고 하지? 장난감 같다라고 하는 이유? 왜 장난감 같다고 하지? 이게 문제로도 나올까? 지금 얘는 여기 있는 나는 어린 나잖아, 그지?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부분만을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내는 집, 여기도 막 집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내는 집이 마치 장난감 박스로 붙여 만든 집 같다. 이 도시에서 사는 집이. 그래서 장난감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일단 딱 장난감 도시 나오면은 배고픔을 떠올리면 돼. 배고픔. 그치? 배고픔, 힘겨움, 계속 배고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이유가 뭐지? 뭐 때문이지? 아버지가 제대로 일을 해 못해?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원인이 아버지라는 존재의 부재. 그래서 우리 그 EBS 교재로 배울 때는 어떤 소녀도 나오잖아, 그지?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소녀도 나오지. 걔도 아빠가 비슷하게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순서대로 하면은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죠. 39페이지가 제일 앞부분이에요. 제일 앞부분이고 40페이지가 그 다음 장면.
그리고 37페이지가 한참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냐, 요거는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설명해 줄까? 아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102번이 제일 중요하고 102번 제일 앞에 질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아침 점심을 나는 일수 걸렀습니다. 거지 같은 위를 채우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까지 누나가 있는 두부 공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나 두부 공장에서 일하나 봐요. 누나의 얼굴을 보는 일도 반갑지 않았지만 거기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를 보는 일이 더 싫었다. 너네 읽을 때 요거 이게 뭐지? 좀 이랬을 거야, 그지? 두부살의 오빠. 다리 한쪽이 없대요. 친구 태길이가 약이 오를 때면 매번 들먹이듯 그가 내 미래의 매형이래. 얘가 나의 미래의 매형. 아직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 누나랑. 그치, 누나랑 결혼할 예정인 것 같아요. 나의 굴욕감은 더 컸는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누나는 왜 두부살의 4명의 오빠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리 한 짝을 전쟁터에다가 내버리고 온 사내 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비슷한 인물 하면 뒤에 또 나오지. 누구 나와? 외삼촌. 그래서 둘한테 공통적으로 느끼는 냄새가 무슨 냄새야? 녹슨 총기 냄새.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상처를. 이건 실제로 맞는 냄새가 아니지.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골라 잡은 것인지 그 점이 나를 더 속상하게 했다라는 건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누나가 이제 두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두부 공장 사장이 우리 집 엄마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우리 집 며느리로 달라. 내가 얘를 잘 먹이고 키워서 결혼시키겠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자기 아들이 지금 다리 한쪽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겠지. 그래서 엄마는 찬성해 안 해? 처음에는 반대해요. 반대하다가 아버지가 결국 죽잖아, 그지? 죽고 나서 어머니도 허락을 한단 말이야. 그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속상해요. 저녁마저 걸은 날은 누나 쪽에서 나를 찾아와서 치마폭에 감춰온 것들을 가만히 내 머리맡에 내려두고는 잠자코 돌아섰다. 뭐 두부나 이런 거 가져왔겠지. 누나는 진작부터 나의 적의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나의 적의는 누구에 대한 적의? 이 적대감은 누구에 대한 적대감? 이 두부살의 오빠 미래의 매형에 대한 적대감이면서 동시에 누나에 대한 적대감.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할까? 누나가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지. 그렇죠? 누나도 나의 이런 적의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전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때로는 내 이부자리 속에서 살며시 기어들어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두부 공장에서 밤일이 없는 때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누나에 대한 나의 적의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는 것은 물론 아니야. 지난 겨울에 비해 누나는 확실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친구 두부살처럼 뽀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수증기가 자욱한 작업장에서 누나가 때때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있어요. 그 고된 노동과 천박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지극히 행복한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어.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마침내 숨을 거두셨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부재야. 가난한 이유가.
그토록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가 이제는 행복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누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친구 두부살의 집에서 지금 그러니까 두부살의 오빠라고 하는 이유가 이 두부살이라고 하는 게 내 친구인 것 같아. 그치? 두부집 애라서 그런지 여자인 것 같고 4명의 오빠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리 한 짝이 없는 그 사내의 곁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그 건강과 행복이 나의 적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때로는 적의를 넘어서 어떤 혐오감까지도 느끼고 있어. 이를테면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야.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 외삼촌에게서 맡은 바 있던 그 독성 총기 냄새야. 외삼촌은 다리 대신 팔 한 짝을 전쟁터에다가 묶고 온 사내다. 둘 다 전쟁 때 얘는 다리, 얘는 팔 한쪽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어휴, 자 쉬었다 합시다. 애들 책까지 보고 쉬었다가 덥지? 나가서